네, 계속해서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양지민 변호사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 심판일 오늘 헌재 결정에 따라서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도 파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텐데요. 이 대한민국 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듣겠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께서 먼저 얘기해 주시죠. 글쎄요, 각각 그 탄핵 선고 예상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지만 어쨌든 여파가 그 결정 여야에 따라서는 상당히 정치권 그다음에 국제 신인도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여파가 미칠 결과이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을 떠나서 이제 승복 메시지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이거나 또는 정당 관계자분들은 어쨌든 이후에 이 선고 이후에도 승복 메시지를 원하는 많은 국민들과 그 원로분들 이런 분들의 또 조언을 받아들여서 이후 정치 일정은 결과 여하에 따라서 달리 잡겠지만 어쨌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는 형태의 정치 일정 소화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께서는요. 한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장면이 오늘 쓰여지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한국 역사를 피로 쓴 역사다 이렇게 흔히들 표현하거든요. 민주주의를 그만큼 쟁취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피를 흘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87년 체제라고 하는 건 다시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전제 위에 87년 체제를 만든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직 대통령의 이른바 친위 쿠데타를 통해서 장기 집권을 꿈꿨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금 된 겁니다. 그러면 한국의 헌법 체제, 헌법 질서가 이렇게 쉽게 흔들릴 수 있다고 하는 걸 온 국민이 지금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의 역사에 쓰여질 수 있다고 하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다시 바로 세우는 날로 쓰여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8명 재판관의 출근길 모습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는데 오늘 9시 반부터 마지막 평일을 연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미 이 시각에 마지막 평일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어떤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까? 이 자리에서는요? 그러니까 평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재판관들이 변론 종결 이후에 그리고 그 이전에도 쟁점 사항들을 공유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풀어나갈지에 대한 의논을 하는 시간이다라고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오늘 진행하는 마지막 평의의 경우에는 그런 이전에 이루어져 왔던 평의와는 조금 다르게 결정문을 굉장히 꼼꼼하게 검토를 하고 마지막까지 선고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놓치는 점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그러한 기회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평의를 통해서 재판관들이 본인이 고수해 왔던 밝혔던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꾼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쟁점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라든지 이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고요. 결정문을 이 선고를 함과 동시에 외부로 나가게 하게 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여파라든지 아니면 혹시나 과거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이제 결정문이 나갔는데 이 오자라든지 탈자가 있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결정문을 마지막까지 완성도 있게 완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안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국민의힘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 민주당 의원들의 서 있는 모습까지도 함께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11시에 시작되는 선고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이번 탄핵 심판이 약 1시간 20분이 채 안 남았네요. 이 결론까지 내리는데 상당한 시간, 111일 만에,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만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장 심리가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듣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해준다면요. 저는 일단은 국회 부실한 탄핵 소추 의결 절차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탄핵을 소추할 때는 사실상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어야 되는 상황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절차 없이 그러니까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절차 없이 바로 탄핵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명의 검사에 대해서는 조사 절차 회부해서 이화영 부지사를 불러내가지고 마치 재판인장 또 이런 절차를 취한 적도 있고요. 근데 그 검사 4명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 의결까지는 또 이르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계류 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런 조사 절차 없이 신속히 탄핵 소추 의결을 했고 그러니까 탄핵 절차가 개시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한 대립이 심했죠. 예를 들면 그 과정에서
증거조사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의 제기가 있었던 것은 차치하고 어쨌든 조서를 쓸 수 있다 없다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탄핵 소추한 이후에 내란죄를 철회한지 여부에 대한 또 공방이 또 있었고요. 그러니까 탄핵 심판 과정에서 사실은 심판 대상 사실관계가 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내란죄까지 포함된 것이 심판 대상이었는지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다는 그 부분이 법률상 효력이 있어서 철회된 이후에 그 헌법 위반만 갖고 이 대상으로 삼아서 재판한 것인지 이것조차 확실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현재 문 권한대행께서 전체적인 걸 종합해서 따져보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어쨌든 그런 정도로 일반 재판 절차와 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법리적인 쟁점보다는 원래 탄핵 헌법 재판 제도라는 것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확정돼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이 사실관계 내지 행위가 우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재판관들이 따지는 절차입니다. 그다음에 그 위반의 정도가 대통령으로 그대로 직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 정도의 중대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건데 이번 재판은 오히려 사실관계 확정 절차에 너무 많은 시간이 들었다. 그리고 그 절차 과정에서 많은 이의를 받고 아직까지도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좀 의문이 있는 이런 절차로 진행됐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많이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죠. 네,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늦어진 이유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뭐 크게 정리하자면 보수의 역진, 반동 이게 이전보다 훨씬 강해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세부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봅니다. 첫째로는 탄핵소추 사유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하고 많이 다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그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최순실 씨의 사적인 국정농단과 관련된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국정농단에 관해서 국민들이 판단하는 게 상대적으로 좀 수월했을 수도 있고요. 그게 또 대통령의 직접적인 어떤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도 사실은 아니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일종의 국정농단을 방관하거나 또 국정농단 하는 행위 자체를 오히려 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요 쟁점이었는데 이번에는 민주화 이후에 현직 대통령이 초유의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통치권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유의 측면에서 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이고요. 둘째로는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보는데요. 집권 세력 내부의 변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때는 그때는 오히려 집권 여당이 분열됐습니다. 분열되고 분열됨으로써 나타난 결과가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였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비대위 체제로 넘어갔을 때에도 외부 인사 임명진 목사를 영입해서 비대위 위원장을 임명하고 임명진 목사가 오히려 이렇게 탄핵에 이르게 된 책임을 집권 세력 내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친박 청산을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집권 세력 내부에서 반발할 수 있는 동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엔 다르잖아요. 오히려 과거의 탄핵에 대한 반성을 하기보다는 탄핵의 교훈을 얘기하면서 집권 세력이 더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더 극화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집권 세력 내부의 어떤 저항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강해지면서 그 강해진 저항이 절차에 문제를 제기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표출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절차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그런 절차 문제들을 훨씬 더 강하게 제기하고 거기에 일정하게 법조계나 이런 데에서 특히 뭐 심우정 검찰총장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대통령을 오히려 석방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박 전 대통령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저항이 강해짐으로 인해서 탄핵 절차가 지연되는 이런 현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어쨌든 최장 심리 기간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와 비추어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뭐 한 2배가량 시간이 이제 더 소요가 된 이후에야 이제 선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일단 쭉 탄핵 심판의 전반적인 과정을 떠올려 보면 변론기일 자체는 굉장히 신속하게 잡혔습니다. 실제 변론기일을 주재하는 재판관의 입장에서도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라는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는 만큼 그만큼 변론 자체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고 종결 자체도 그 전의 사례와 비추어 봤을 때 뭐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선고기일이 이렇게 늦어지게
미뤄지게 된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실제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평이라든지 그 판결의 나머지 이제 절차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다라고 보이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헌재 재판관들 입장에서 의견이 많이 이제 나뉘었다. 그러니까 이게 기각각하 인용으로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했다라는 측면보다는 일단은 정리해야 될 쟁점 자체가 굉장히 풍부했고 윤석열 대통령 자체도 8차례 변론 기일에 출석을 해서 정말 치열하게 다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쟁점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들이 많았고 그러한 것들을 다 결정문에 담아내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시간은 충분히 필요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늦어진 전례에 비추어 봤을 때 왜 이렇게 늦어지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변론 종결 이후의 시간이 길었고 그만큼 재판관들이 숙고할 시간이 많이 필요했다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모습은 이제 국회 측 변호인단의 모습이 화면에 잡히고 있고요. 지금 헌법재판소 안에서는 11시에 있는 선고를 기다리기 위해서 여야 관련된 의원들 그리고 변호인단 등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쟁점이 많아서 그 쟁점을 정리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오늘 결정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이냐. 왜냐하면 만장일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통합 메시지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다른 이유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오늘 결론에 대해서 좀 만장일치 여부가 가능할지 아니면 다른 의견이 나올지 여기에 대한 얘기를 듣겠습니다. 저는 만장일치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요. 왜냐하면 지난 4월 1일 날 그 선고기일을 정하면서 사실상 판결 절차를 끝냈다는 거거든요. 판결이라는 것은 내가 내심의 심증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밝히는 거기 때문에 소위 투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판결 절차가 끝났으면 선고기일을 바로 잡았음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며칠 이후로 선고 절차를 잡았다는 거죠. 그 부분은 뭐냐면 별개 의견이라도 또는 보충 의견이라도 더 나아가면 반대 의견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해서 본인이 논리 구성하는 시간을 줬을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만장일치의 경우에서는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저로 보고 그 법리 구성 이런 부분은 제가 차치하고서라도 그다음에 이제 그간에 상당히 오랫동안 저렇게 해왔다는 것은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위헌인지 여부 또는 중대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 저렇게 시간이 걸렸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었을 테고 그 사실관계 인정을 위한 증거 판단에 또 다툼이 있었을 테고 이런 거기 때문에 또 이게 과연 적법 요건을 갖춘 것이냐에 대해서 국회 재의결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소추 동일성 차원에서 자 이런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경론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경론 과정에서 보면 사실관계가 가장 많은 쟁점이 있었던 부분은 제 생각에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국회에 관련된 부분하고 정치인 체포 관련된 부분. 그러면 이 두 부분이 만약에 사실관계가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해서 이걸 차치하게 되면 빼게 되면 나머지 세 개에 대해서는 간단하죠. 사실관계 다툼이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상당히 경론이 있었을 테고 그렇다면 그 경론의 정도나 내용을 볼 때 상당히 팽팽하게 맞선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이제 중앙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시간 남짓 병력이 가서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시간적 개념을 끌고 나오게 되면 과연 그 정도 시간에 해당 기관에 대해서 권능 행사가 이게 곤란한 것인지 여부, 불가능해진 것인지 여부에 대한 또 판단 또 여지가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막상 국민적 그 시각에서 보면 문제 있다라고 보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걸 법리적으로 뚫고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팽팽한 경론의 과정이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저는 본질적으로 계엄이라고 하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그러니까 불소추 특권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뇌물죄와 관련되는 문제나 직권남용 또 공무원 윤리법이나 공무원 관련되어 있는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하면 됐던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박영수 특검이 가동되면서 특검을 통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을 결국 헌재가 파면하고 난 다음에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이번에는 대통령이 그 계엄을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법 처리를 받을 만한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계엄이라고 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수사도 제대로 진행이 되지는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여권의 저항으로 특검도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헌재가
검찰 진술조서를 어떻게 채택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도 또 논란이 되고는 있지만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다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헌재가 판단의 어떤 무게감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탄핵소추 사유별로 헌재의 어떤 판단을 하는 과정도 조금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을 우리가 구속시키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처럼 절차적 문제가 제기됐을 때에도 보수 진영의 극렬한 저항이나 또 그런 저항이 결국은 법적 절차에 관한 쟁점으로 연결이 되면서 그런 부분까지 헌재가 다 일일이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굉장히 큰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다만 결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크게 달라질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때도 헌법재판관의 보수가 우위다. 그래서 결국은 기각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 섞인 전망들이 많이 나왔지만 결국은 8대 0이었습니다. 이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 하나 가지고 탄핵 소추가 됐던 상황이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인의 어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런 사유하고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현직 대통령이 계엄선포 사유도 안 되는 사유를 가지고 계엄을 선포한 겁니다. 명백한 위헌위법적인 행위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헌법재판소가 절차의 문제를 들어서 대통령을 다시 직무에 복귀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국민의 상식, 법 상식과도 맞지 않고 일반 헌법 학자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헌법적 상식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저는 8대 0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말씀 중에 그리고 이번에 물론 이제 만장일치가 나올 것이다, 아닐 것이다라고 두 분께서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수 의견,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신문을 보면은 별개 의견, 반대 의견, 보충 의견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결정문이 완성이 돼서 선고가 될 때 선고에서 주문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파면한다, 아니면 이제 기각한다겠죠. 그래서 그 의견은 우리가 법정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수의 재판관들, 6인 내지는 아니면 6인이 못 미치는 그러한 수라고 하더라도 이 결정의 이 수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의견을 법정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법정 의견에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편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의견이 이제 반대 의견인 것입니다. 나는 결론에도 동의를 못하겠고 그러한 결론에 이르는 논리적인 기결이라든지 근거에도 나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반대 의견인 것이고요. 그리고 별개 의견이라는 것은 결론에는 나는 동의를 하지만 그 결론에 이르는 논리적인 도출 과정이라든지 근거나 아니면 내가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르다라고 해서 내는 의견이 별개 의견입니다. 그리고 보충 의견의 경우에는요. 이 결정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 결론이라든지 그 이유라든지 근거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지만 나는 별도로 생각한 다른 보충 의견도 있다라고 해서 덧붙이게 되는 것이 보충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문에는 처음으로 이렇게 반대 의견이라든지 다양한 소수 의견이 담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워낙 이제 변론 진행하는 그 과정에서도 다양한 쟁점들이 제시가 됐고 그 제시된 쟁점들마다 보는 재판관들의 시각이 각기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에는 내가 동의를 하더라도 내가 인정된 사실관계라든지 그거에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논리는 다르다라고 해서 다른 이제 별개 의견이 도출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과거 사례를 비추어 보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전원일치의 이제 파면 결정이 있었고 여기에 물론 일부 소수 의견으로서 별개 의견이 담기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법이 개정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때에는 재판관들이 내가 무슨 의견을 내비치는지 아니면 소수 의견이나 보충, 별개 의견으로 내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 결정문에 담아낼 의무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는 어느 재판관이 어떤 의견을 다 제시를 했는지도 외부에 전혀 공개가 되지 않았고 결론만 공개가 된 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의견을 계속 들어보고 있는 중에 이제 저희가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그림들이 있는데요. 지금 헌재 주변입니다. 지금 이 시각 모습인데요. 경찰이 오늘 오전 0시부로 전국에 가포 비상을 발령을 했지요. 이 헌법재판소 인근 한 150m 지역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벽을 세워서 시위대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이른바 진공 상태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차벽 주변에서는 경찰 병력들이 방호복을 착용하는 모습도 저희 취재진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특히 이제 헌재 주변에서도 이렇게 경비가 굉장히 삼엄한데요. 경내외에서도 뭐 경찰 특공대라던가 경찰견이 투입이 되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찰 버스 앞에서 경찰 병력들이 방호복을 착용을 하면서 이제 곧 있을 선고를 앞두고 점점 더 혹시라도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탄핵 선고 당일 오늘 탄핵 찬반 집회가 이 헌법재판소 주변으로도 있고 한남동 관저에도 있는데 주로 이제 헌재 근처에서는 탄핵 찬성 집회가 좀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반대 집회는 이제 한남동 관저 앞부분에 많은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변을 지나실 때는 아마 교통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다른 길로 우회를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찬성과 반대가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는 만큼 그동안 정치권에서 이제 승복의 메시지를 좀 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계속 있어 왔는데 최근에 가장 많이 승복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한 곳은 국민의힘이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가 몰려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승복 메시지는 뭐 당연히 내야 되는 겁니다. 특히나 정치권 입장에서 보면 이 승복 메시지를 낸다는 의미는 사실 지지층에 어떤 메시지 전달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우리는 승복하고 남아있는 절차 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해결하자라는 취지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듣는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뭐 과격하게 행동할 이유가 없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자제 섞인 메시지를 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이었고요. 이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내왔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애당초에는 그런 취지의 메시지가 나오다가 최근에는 이제 조금 그렇지 않은 불복의 의미, 뭐 불의에 항거하자라는 취지의 메시지가 있거나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는 마치 유혈 사태를 또 언급하시고 불복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이렇게 들릴 만한 메시지를 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꿔달라는 거죠. 내가 이런 메시지 낸 것은 그냥 정당성 차원의 어떤 정치적 메시지인 것이지 과격한 시위로 이어지거나 곡해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승복 메시지를 지지층에게 전달해달라. 따라서 그런 듣는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이게 폭력 사태로 발전하거나 이런 식으로 폭발력 있게 다가가지 말라는 취지의 컴다운 시키는 메시지는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원로들도 말씀 주시고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절에도 저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의 제안이었기 때문에 이걸 거부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마저도 정치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부분은 매우 잘못됐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라는 취지의 민주당의 요구가 있는데 대통령은 당사자이면서도요 형사재판의 피고인입니다. 그리고 탄핵 심판의 이 사실관계와 형사재판의 공소사실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이유 구성에 있어서 만약에 사실관계 입장에서 내란죄 연결되는 부분을 인정하게 되면 이 부분을 대통령 형사재판 받기 전에 인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걸 보고 여러 메시지를 다듬겠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전부 다 인정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일단 당사자에게는 이건 맞지 않고요. 지위상.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할 일은 우리 각 지지층에게 메시지를 내서 동의하지 말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자라는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저는 최소한 정치권이요 서로 간의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최저선이라는 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애초 국민의힘은 이탈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초기에 계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초기에는 위헌위법적인 계엄 선포를 하고 당시 한동훈 대표가 나서서 그렇게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의원들이 오히려 더 뭐 폭동을 마치 부추기듯이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서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거나 아니면 대통령한테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영장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시도한다거나 이런 행동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탄핵 선고에 거의 다 오고 난 다음에서야 오히려 거꾸로 적반하장격으로 민주당한테 승복을 선언해라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탄핵 계엄 선포 직후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할 때 그때부터
해제 의결할 때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던 그때부터 빗나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실은 그 정당성을 갖기 어려운 주장들을 계속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승복선언을 뭐 민주당한테 요구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본질적으로 국민의힘은 애초부터 승복선언을 요구할 자격조차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정치적 의미에서 승복선언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형사재판 때문에 승복선언을 못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왜 못합니까? 계엄 선포를 한 행위 자체를 국민들한테 대국민 호소를 위해서 계엄 선포를 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르는 판단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얘기하는데 헌법재판소 결정 나는 부분에 대해서 승복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더 그걸 수용한다고 말해야 자신이 주장한 것에 정당성이 부여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윤 대통령은 오히려 자기 지지자들을 독려하는 모습들만 보였지 헌법재판소 그리고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은 오히려 부정하는 듯한 태도로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민주당한테 승복선언을 요구할 자격 자체가 없다라고 보이고요. 민주당은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그걸 부정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요. 그건 일부 지지자들은 반발할 수는 있겠으나 그걸 어떻게 민주당이 승복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부터 불가능한 얘기를 가지고 요구하는 거 행위 자체가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말씀 중에 들어오고 있는 그림들 지금 이 시각 헌법재판소 주변 그리고 헌법재판소 내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조금 전 나경원 의원의 모습도 보였는데요. 오늘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재판정에 들어가서 선고 공판을 직접 방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국역 주변 사거리를 비롯해서 헌법재판소 주변 상당히 경호가 올라간 모습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진공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 뭐 헌재 관계자라든가 경찰, 뭐 취재진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자막에도 보이는 것처럼 기동되는 방호복 또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진압복도 착용하는 모습 저희가 앞서 보실 수 있었고요. 캡사이신 분사기도 준비를 해서 혹시 모를 사태에 계속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모습 중에 이제 심판정 앞에 이제 대기하고 있는 이제 뭐 취재진이라던가 뭐 일반 방청객으로 이제 추정되는 인물들도 있었는데 오늘 또 일반 방청도 있잖아요. 이제 상당히 경쟁률도 높았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뭐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지금 헌재 주변 뭐 굉장히 뭐 신원 같은 것들도 뭐 검색을 뭐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선고 기일이 지정된 시점부터 이 헌재 주변을 진공화하는 데 경찰이 작업을 돌입을 했고 지금의 경우에는 그러한 진공화 작업도 마무리된 것뿐만 아니라 당일에 이제 헌재에 출입을 해야 되는 필요 인원이 있습니다. 뭐 재판관들을 비롯해서 관계자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도 20석 가량을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신원 확인이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일반인 방청객들의 경우에는 지금 역대 최고의 경쟁률이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4,800대 1이 넘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혹시나 심판정 안에서 어떠한 본인이 이제 지지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그것과 엇갈린 판단이 나왔을 때 굉장히 뭐 동요한다라든지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입장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확인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앞에서의 취재진 또 그리고 방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화면에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한 50분 정도 있으면 11시부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를 하게 됩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선고 당시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선고로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길 바란다라는 이야기로 통합의 메시지를 한번 낸 바는 있지만 과연 이번에는 그런 메시지가 나올까요? 결정문 자체 그런 메시지를 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이제 이게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뭐 사실관계 인정 과정이나 아니면 위헌 여부 판단 과정에서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겠지만 어쨌든 마지막쯤에서 이게 이제 뭐 인용일지 아니면 기각일지에 따라서는 판단 과정을 설치하면서 본인들의 입장을 왜냐하면 헌법이라는 부분은
어찌 보면 대의기구를 토대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만약에 파면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판단을 한다 그러면 뭐 대의기구에 대한 뭐 불가침성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할 여지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이고요. 또 만약에 파면에 이를 정도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대의기구의 역할에 대한 한계 이런 부분을 또 설시할 여지가 있고요. 그런 설시를 통해서 국민께 헌법이 갖는 기능과 이 헌법이 갖는 기능에 대한 국민의 지지 이런 것들을 부탁함으로써 안정을 좀 호소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그동안의 탄핵 심리 경과를 설명하면서 앞부분에서 그 통합의 메시지를 냈거든요. 네. 그게 길지는 않고요. 한 3줄 정도 되는 내용이었는데요. 앞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탄핵 선고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이번에도 저는 만약에 입장을 밝힌다고 하면 아마 앞부분에 밝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파면 결정을 한다고 하면 주문이 맨 마지막에 들어가거든요. 일단 파면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통합 메시지를 낸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으로 비칠 가능성도 있고 또 그 메시지의 본질적인 어떤 의도가 훼손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밝힌다고 하면 서두에 밝히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탄핵 그동안의 심리한 내용에 대해서 밝히는 그런 순서가 될 거라고 보이고요. 근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입장에서 굉장히 좀 우려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현재 주변 상황도 계속 화면으로 나가고 있지만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때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이 훨씬 더 경비가 강화됐거든요. 제가 느끼기로는 당시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4분이 돌아가셨어요. 한 명은 저항하다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스피커가 떨어지면서 맞아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머지 3분은 오히려 깔려서 시위대에 깔려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 경과 과정들을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수 시위대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만약에 파면 결정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더 강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훨씬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주변을 이렇게 진공화하는 거는 지난 이제 2017년 때는 못 봤던 모습인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헌법재판관 입장에서는 탄핵 선고하는 과정 하나하나 모든 절차나 단어 표현 사용하는 데까지도 아주 세세하게 신경을 쓰는 모습들을 보일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이제 30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11시부터는 이제 선고가 진행이 되는데 선고 시간이 보통 한 20여 분 정도 예전부터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특히나 이 효력 시점이 분 단위로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탄핵 심판 사건의 경우에는 주문을 읽는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쭉 이렇게 주문을 읽어 나가기 이전에 이유에 대해서 요지 설명을 한 이후 시각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문을 읽어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요. 헌재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의 경우에 이제 그 직무의 정지 효과가 발생하는데 탄핵 심판 때까지 직무 정지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고로서 탄핵 심판은 마무리된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직무가 다시 되살아났다가 그다음 뭐 송달로서 만약에 파면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또다시 직무가 정지된다라든지 직무에서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러한 시간차를 줄이기 위해서 주문을 읽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인용이든 기각이든 마찬가지로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용이 된다면 그 즉시 파면함과 동시에 그리고 관저에서도 이제 퇴거의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기각이라고 한다면 또 반대로 그 즉시 직무에 복귀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선고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뭐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보통 뭐 20분에서 25분 정도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결문, 그러니까 결정문 전체를 다 읽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문과 그 결정의 이유의 요지를 읽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요지라든지 주문에 대해 설시가 있을 것이고 시간은 비슷하게 소요되겠지만 전례에 비추어 본 것보다는 만약에 소수 의견이 각자 재판관마다 만약에 여러 명이 담기게 된다면 그러면 이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20분 내외가 되겠지만 조금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문대행이 이렇게 쭉 이유의 설시 요지를 한 다음에 만약에 별개 의견이든 보충 의견이든 갖고 있는 재판관이 있다면 그 재판관이 그 마이크를 넘겨
받아서 본인의 입장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네. 네. 뭐 계속해서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왼쪽에는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인원에 대해서 인적 사항을 점검을 하고 입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나경원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 헌법재판소 심판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헌법재판소 앞에 이제 차벽 사이사이의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경찰차 차벽 사이사이에 이제 경찰들이 가포 비상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경호복도 입고 있고 방호복도 입고 있고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있는 모습을 현장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는 실제로 11시에 읽는 그 순간 알 수가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것이 이제 8인의 체제에서 진행될 때 그동안 나왔던 3건의 탄핵 심판을 보고서 혹시 유추할 수 있느냐 성향 같은 경우는 또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하던데 여기에 대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성향을 근거로 해서 그 결정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미친다라고 보여지긴 어렵고요. 다만 이제 기존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시절에 이제 4대 4였잖아요. 네. 그 당시에도 예측컨대는 8대 0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법률가들은. 그런데 4대 4가 나오면서 이게 진영에 터져봐서 결정이 나오는 것도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죠.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의 경우는 7대 1로 나왔는데 역시도 8대 0이 아니겠느냐라고 했는데 한 재판관께서 인용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일반적으로 법조인들 입장에서는 좀 이례적이다라고 받아들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8대 0씩 나온 부분은 탄핵 사유가 뭐 사실 탄핵 사유조차 안 된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탄핵 소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재판관들의 성향을 판단할 근거로 작용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져서 저는 그런 부분보다는 그 각 심판 이후에 나와 있던 결정 이후에 나와 있던 별개의 의견들을 냈던 재판관들의 그 이유 별개 의견의 이유들을 보면 어느 정도 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겠다,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시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별개 의견을 통해서 본인의 소신을 그렇게 밝힌 바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위법성을 좀 엄격하게 보시는 분도 계시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위법성과 대통령 파면 사유, 그러니까 공직자의 파면 사유를 조금 더 넓게 보시는 분이 있어요. 아까 말한 한덕수 총리의 한 분의 인용 의견을 냈던 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이런 분들의 종합적인 성향을 고려해서 탄핵 사유하고 접목을 시켜보면 약간의 예상은 나올 수 있을지라도 사실 이게 이제 위법 위헌적인 행위냐에 대한 판단 이후에 또 중대성에 대한 판단을 거쳐야 되는데 네. 이 중대성에 대한 판단은 사실 재판관들의 재량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언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다만 흘러온 과정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대 0의 결론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는 또 하나는 이제 재판관들이 신경 쓸 부분은 법정 의견과 다수 의견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은 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법정 의견이 6명이 이르지 않으면 저희가 인용의 법정 의견을 못 내거든요. 그건 기각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5대 3의 기각이 나오면 5명은 분명히 다수의 의견인데 이게 법정 의견이 되지 않는다. 뭔가 약간 모호한 부분이 없잖아 있죠. 국민적 시각에서도 볼 때도 이걸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법정 의견과 다수 의견이 일치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는가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재판관들 성향 가지고 자꾸 분석을 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똑같이 그런 분석을 했었는데 다 기대하고 어긋났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이런 중대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대한 결정을 하는데 내가 보수다 진보다 이걸 먼저 앞세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서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걸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보여준 겁니다. 이번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희수 국회 그 대리인단 변호사가 밝힌 바처럼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 최고의 보루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무너진 헌정 질서를 어떻게 하면 세울 것인지 또 사회 혼란을 최대한 최소화하고 그리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그동안에 숙고를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결정을 하더라도 서로 의견이 많이 갈리는 방식으로 결정했을 경우에 오히려 사회 혼란이 더 커진다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들이 많이 갈리는 방식으로 헌재가 결정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그동안에 서로 간에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럼 그 의견들을 최대한 조율하는 과정들을 충분히 거쳤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의견이 나온다 하더라도 별개나 보충 의견 정도가 나오는 것이지 법정 의견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최소한 그런 면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이 국민한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늦어지는 것에 따른 비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라도 최대한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노력했을 거라고 봅니다. 결론도 그렇게 나올 거라고 보고요. 예. 자, 지금 화면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헌법재판소 안의 모습인데요. 심판정 안으로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신원 확인이라던가 보안 검색 때문에 지금 이렇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심판정 안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신원 확인 또 보안 검색을 하고 있는 모습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또 그 옆에는 이제 헌법재판소 앞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찰들은 이제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진압복, 방호복을 착용을 했고요. 방패를 들고 있는 모습, 헬멧을 쓰고 있는 모습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 뭐 선고 전후에 어떤 뭐 불법이라던가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라는 방침을 앞서 밝혔고요. 지금 이 시각에는 경찰력을 100% 동원하는 가포 비상도 발령을 한 상태입니다. 상당히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이 시각의 헌법재판소 주변의 모습 저희가 화면으로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8명의 재판관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잠시 뒤 이제 2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헌 위법성이 인정이 되더라도 이제 파면이 될 정도로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냐, 그러니까 이 중대성 여부가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분수령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게 이제 재판관의 재량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셨는데 보통은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판단을 할 때 일단은 우선적으로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지 사실관계 인정을 이제 토대로 해서 결국에는 그러한 행위들이 위헌 위법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1차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헌 위법적이라고 하더라도 이 공직자를 파면할 정도로 이 위헌 위법성이 중대한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 그 두 가지의 단계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을 주셨던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라든지 한덕수 총리라든지 똑같은 탄핵 심판이었지만 의견이 다 달린 것이 어떤 재판관은 내가 보기에 위헌 위법적인 행동이 있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고 어떤 재판관이 보기에는 위헌 위법적일 뿐만 아니라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다라고 보는 그 시각이 엇갈렸기 때문에 각자 내는 그러한 의견에도 좀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의 사건에서도 만약에 이러한 위헌 위법적인 행위가 인정이 되더라도 결국에는 두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중대성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게 된다면 여러 가지 의견이 이제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중대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과거에 이제 있었던 전례라든지 거기에 재판관들의 재량, 본인이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많이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는 재판관 개개인마다 생각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그만큼 재량의 범위가 넓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지금 11시 정각의 재판관의 입정 이후 선고가 시작이 되고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것은 헌법재판소에 입정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탄핵 소추인단 대리인들은 대심판정에 이제 착석을 한 상태다라고 전해지고 있고 지금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역시도 대심판정에 출석해서 착석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불출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경호 문제 등등 질서 문제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불출석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십니까? 불출석은 일각의 의견은 이제 예상에 따라서 선거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는지에 따라서 출정하거나 불출정할 것이다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저는 그런 입장은 찬성하기 어렵고요. 아마 이제 불출석한 것은 애당초부터 정해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더군다나 그 서부제법 관련돼서도 또 폭동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대중의 어떤 불만의 압력이 커졌다가 그것이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오늘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가 나가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잘못된 시그널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은 애당초부터 아마 결정된 사안을 발표를 어제 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후에 이 선거 이후에 각 정당에서 또 내는 메시지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파급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도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 그 메시지 여하에 따라서는 어떻게 대중들의 항의 여부나 또는 항의의 정도, 폭력성 여부나 폭력의 정도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좀 책임 의식을 갖고 메시지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의 불출석. 원칙적인 면에서는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변론할 때는 다 나와서 자기가 뭐 무죄든 오히려 국회에서 탄핵 소추한 행위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선고하는 데 있어서도 나와야죠.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리에 안 나가겠다고 하는 건 그 이전에 변론기일 때 나와가지고 그때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는 그 모습들하고는 좀 배치된다. 이런 점에서 원칙적인 부분을 얘기는 안 할 수는 없는데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가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봅니다. 첫째로는 방금 전에도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오히려 현직 대통령이 나감으로써 뭐 폭동이든 아니면 그런 불상사가 났을 때에 대한 책임이 돌아올 것에 대해서 우려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둘째로는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결정을 한다는 거를 상정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파면했을 때 그때 윤 대통령의 모습이 생중계로 다 국민들한테 비춰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차라리 안 나가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고 하는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생중계로 선고가 진행됩니다. 이제 15분도 채 남지 않았고 말씀하신 이 생중계 저희도 함께 지켜보게 될 텐데요. 이 생중계 여부는 사실 헌재에서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배경으로 결정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결정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지금까지 이제 생중계를 했던 사건들의 경우에는 한 5건 정도가 이제 이야기 될 수 있겠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안에 대해서도 생중계를 했었고,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 헌법소원이라든지 BBK 특검 헌법소원이나 아니면 통진당 정당 해산 관련 건에서도 생중계를 했습니다. 일단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중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재판관의 전적인 재량에 맡겨 있고 재판관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해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 것인데 이번 사건의 중대성이라든지 아니면 이번 사건이 우리나라에 미칠 이 파급력을 고려를 했을 때 전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연히 생중계를 해야만 하는 사건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지금 언급드렸던 이 5건의 생중계 사건에서 물론 별개 의견이든 뭐 이렇게 다른 의견이 담긴 바 있었지만 소수 의견이 담겼지만 주문을 모두 다 마지막에 이제 읽었습니다. 그걸 고려를 하면 오늘의 이제 선고에 있어서도 주문을 처음부터 읽고 결론을 낸 다음에 이렇게 주문의 판결 이유를 요지를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마지막에 주문을 이제 설시를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제 11시 정각에 재판관이 입정을 하면 시작이 될 텐데요. 시간 한 10여 분 정도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헌재 주변에는 이제 이른바 진공 상태로 접근이 굉장히 어렵고 사벽도 이중으로 설치가 돼 있고 그 사이사이에도 이제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어서 허가받지 않은 인원은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취재진들도 굉장히 쉽지 않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탄핵 심판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 항상 쟁점이 5가지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무엇이 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먼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헌재 판단에 관심이 가는 부분은 이제 국회 봉쇄 관련된 쟁점이에요. 네. 이거 하고 그리고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그 자체가 위헌적인지 여부와 관련된 판단도 관심이 있지만 실제 사실관계가 어떻게 인정될지 여부가 좀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별도로 관련자들이 중요임무 종사 혐의라고 해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지만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서 국회 의원을 끄집어내거나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부분이 명확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와 관련된 유사한 증언을 했던 곽종원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이 오염됐다는 또 공방도 있을 수 있고 정치인 체포 관련돼서는 홍장원 씨의 메모 관련돼서도
뭐 오염 소지가 있다 이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체포 지시를 과연 헌재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한 이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인지 여부가 일단 가장 관심이 가고요. 나머지는 아까 모두에 말씀을 주셨던 바와 같이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헌법상의 비상계엄의 그 요건에 대한 헌법 해석이 일단 처음 나온 거라서 되게 중요해 보이고, 그다음 국무회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어떻게 판단할지 여부입니다. 이걸 부존재한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위법하지만 뭐 파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볼 것인지, 이 부분도 하나 명확히 관심을 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선관위에 군인이 간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본인이 지시했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판단도 이게 위헌 위법인지 여부와 그 정도에 대한 판단도 상당히 중요해 보인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요건 충족 여부, 그다음에 그 중앙선관위의 병력 간 부분, 그리고 포고령, 이 세 가지 부분에서 뭐 결정이 나지 않을까. 어떤 양당 간의 결정이 나더라도 나머지 두 개 부분에서 결정 나기에는 워낙 위험 부담이 큽니다. 왜냐하면 형사재판이 별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해서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판단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형사재판에서 공소기간에 무죄가 나오게 되면 이것 또한 상당히 여파가 크거든요. 따라서 결론은 이 세 가지 탄핵 사유에서 뭐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의 뭐 전망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이 다 계엄 선포 이후 상황을 지켜봤어요. 온 국민이 목격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계엄 선포 직후에 국회에 계엄군이 투입된 모습들을 국민들이 다 지켜봤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국회 기능 정지를 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곧 내란인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곧 내란을 획책했다고 하는 혐의를 벗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포고령 1호 발표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국회나 정치활동 행위 자체를 금지시켰잖아요. 이것 자체도 결국 내란 요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다투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행위 자체가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의 신의를 배반했다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이전의 그 판례를 봐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의 신의를 배반했다고 하는 중대한 어떤 판단 기준은 헌법 수호를 할 의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헌법 수호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정신이라고 하면 헌법 기관의 기능을 대통령이 정지시키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판단 기준하고 또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온 국민한테 다 계엄 선포 과정과 포고령 선포 내용이 다 공개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가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국회의원 체포 지시 또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고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곽정근 전 특전사령관 그리고 곽정근 전 사령관이 결국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과정 자체가 전부 다 이하 그 부대장들한테 다 비춰지고 또 그의 내용이 전부 전달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상원 1공수 여단장한테도 그 내용이 그대로 전달이 됐고 1특전 대대장한테까지 그 내용이 그대로 전달되는 게 전부 다 지금 녹취 내용이나 이런 것들로 증거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 증거를 헌법재판소에서 증거로 채택했느냐 안 했느냐의 부분은 따로 별개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 행위 자체, 국회의원들이 계엄을 해제하려고 국회 본회의장에 모여서 표결이 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막으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행위 자체의 어떤 의도성을 부인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나머지 것들에 대한 판단도 다 있겠지만 최소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재판관들이 판단한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명키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입니다. 예. 두 분께 5가지 쟁점에 대한 관측도 여쭤봤고 지금 화면을 보니까 이제 심판정 입종도 거의 다 마무리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제 자막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헌법재판관들도 마지막 평의도 마무리를 짓고 결정문도 확정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재판관들도 입장을 하게 되고 선고를 하게 되는 것인데 주문은 누가 읽는 겁니까? 이게 원칙적으로는 이제 재판장이 읽는다고는 알고 있는데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문영배 대행이 쭉 읽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문영배 대행이 일단은 이제 지금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이제 입장에 있는 것이고 이 입장하는 순서 역시도 문영배 대행이 가장 먼저 입장을 해서 그리고 가운데
의원대에 착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재판관들이 취임 순서대로 이렇게 입장을 하면서 그 양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앉게 되는 것이고요. 착석을 한 이후에는 이제 주문과 그리고 이러한 주문을 내게 된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된 이유의 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만 이 사건이 워낙 국민적인 관심이 지대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력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판장으로서 본인이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러한 국민적인 통합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건의 그러한 뭐 중대성이라든지 본인의 입장을 간략하게 밝히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에서도 그러한 국민 통합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문이라든지 이유의 요지를 이제 설시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각 재판관마다 만약에 소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재판관이 있다면 나는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별개 의견 내지는 보충 의견, 뭐 소수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각자 주어지게 됩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는 것이 이 시각 현재 대심판장 모습인데 탄핵 소추인단의 모습과 대리인단의 모습이 화면에 먼저 보이고 반대편에는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55분부터 저희가 생중계가 시작이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11시 정각이 되면 재판관들이 입장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심판정에는 앞서 잠깐 보셨지만 저기가 일반인 방청객은 20명만 가능하게 된 상황인데 직접 보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경쟁률이 4,800여 대 1로 굉장히 큰 경쟁률을 뚫고 20명만 일반인은 방청을 하게 되고 각각 뭐 국회 각 당의 의원들이 나와서 지금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오늘로 110하루째입니다. 이제 잠시 뒤면 파면이냐 복귀냐 결정이 나게 되고요. 전 국민의 시선 또한 쏠려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재판관들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이제 마련된 장소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요. 정각이 되면 입정을 하게 됩니다. 문영배 권한대행이 이제 가장 가운데인 재판장석에 앉게 되고요. 전에 드렸던 것처럼 취임한 순서대로 입정을 하게 되고 문대행 양쪽에 이제 지정석이 있는데 이제 그곳에 착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제 선고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면서 사건 번호 또 사건명 읽으면서 선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제 한 2분여 남았습니다. 네, 지난번을 한번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20여 분 만에 이제 결론이 나는 상황이었고요. 그 당시 이제 가장 중심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어떤 이유였냐라는 부분이었는데 헌법소의 중대한 위반이다. 헌법소 의지가 있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은 얘기를 차지하면서 기존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때와는 또 다른 탄핵 심판 때와는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즉 이번에도 혹시 헌법소 이런 얘기가 좀 나오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헌법소의 의지라는 표현은 이제 국민의 배신 행위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대통령직에 계속 직무 수행하는 것이 과연 대통령직이라는 대의기관을 만든 우리 헌법 체제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평가적 언어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뭐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헌법소의 의지가 없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만약에 인용이 된다 그러면 그 인용 이유 중에 아까 그 정청래 소추위원 단장이 말했던 것처럼 이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그러니까 헌법이 만든 기관을 유지시키거나 그 기능을 보장할 의지가 있었는지 여부 이런 식으로 표현은 여러 가지 달리할 여지가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만약 기각각하라 그러면 특히 기각이라 그러면 그런 것을 역반대로 얘기하겠죠.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 예를 들면 2시간 정도의 국회에 군인이 있던 이 시간적 짧음, 그다음에 중앙선관위에 3시간 정도, 10명의 병력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과연 국헌문란의 목적 또는 권능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당시 정치적인 상황을 얘기할 수도 여지도 없잖아 있죠.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계엄의 요건은 충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헌법 수의 의지가 없다고 볼 수가 없다. 뭐 이런 취지의 다양한 서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내용은 대체적으로 비슷할 겁니다. 결국 기각이냐 인용이냐 두 갈래밖에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한다고 하면 국민의 신의를 배반하는 결국 국민들이 국민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한테 권한을 위임했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수호했는가 안 했는가가 가장 큰 핵심적인 그 쟁점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국민의 신의를 배반했는가에 관한 문제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있는 행위인지 아닌지 이 부분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라는 행위 자체는 국민의 신의를 배반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